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감에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제조업 경기 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또 이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한 힘을 모았습니다. 매크로적으로 봐도 고용도 안 좋았고 또 이제 소매 관련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월마트 실적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확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밤사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지수 0.34% 하락했습니다.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종가 기준으로 무려 4.5%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 부진한 EPS를 발표하면서 실적 실망감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다우지수는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맥을 추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스닥 지수 0.34%,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급락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좀 덜 둔화가 된 모양이지만 여전히 밤사이에 반도체 단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0.4% 하락하면서 닷새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 1월 이후로 최장기간의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S&P 500인데 오늘 이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이슈는 바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73%대로 뚝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금리 인하 확률 말씀을 드렸을 때 83%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 하루 만에 10%포인트가 뚝 떨어진 겁니다. 아니,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보시자면요. 우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바로 전일 발표됐었던 FOMC 의사록 상당히 매파적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용 충격이 가해지기 전에 나온 회의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요. 인플레를 잡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밤사이에 해맥 총재 그리고 보스틱 총재, 슈미드 총재 3명 모두 다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또 이어서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생각보다는 좀 중립적인, 그러니까 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CNBC 인터뷰에 따르면 조사자, 응답자 중에서 70%가량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이 아니라 중립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또 이어서 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요. 이 지난 목요일이었죠. 8월 14일 92.1%에서 이틀 전 8월 20일 수요일 82.4%, 그리고 밤사이에는 73%까지 추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또 업종별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가장 먼저 반도체 3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이 자국의 칩을 쓰도록 기업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딥시크도 보다 업데이트된 그런 에이전트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칩스법에 사용될 20억 달러의 자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광물 쪽에 지금 다시 한번 재편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월마트 실적 실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EPS, 주당 순이익 자체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소매 유통주들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었고요. 소매 지표가 부진한데 이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 때문에 금리 인하 우려가 이 73%대로 떨어진 영향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눈치 없이 연준을 흔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기사가요, 이 잦은 사임을 하지 않겠다고 밤사이에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조사에 착수를 하겠다. 거기에 이어서 파월 의장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권고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함께 보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어졌던 흐름은요. 이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안 좋고 그나마 방어나 방어주나 또는 뭐 소비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월마트인데요. 4.49%, 뭐 거의 4.5% 하락했고요. 코스트코도 역시나 2.5% 동반 하락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부진 이외에도요.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관세로 인한 비용이 주 단위로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비용 압박 부담이 거세지고 있다는 이 CEO의 말에 일제히 월마트 투심이 흔들렸고요. 또 이어서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볼 것들 메타가 상당히 또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1%대 하락했는데 AI 인재를 그동안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보해 왔었죠. 그만큼 엄청난 돈들을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시 중단하겠다. 인재 영입도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에서는 이게 그동안 인재를 워낙 많이 영입했기 때문에 잠깐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요. 시장은 AI 투자를 이대로 축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 AI 거품론에 오히려 불을 지르는 격이 됐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1%대 하락 보였는데요.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이 테슬라가 충돌 사고를 정부에 보고하는, 이 규제 당국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좀 지연했다, 일부러 좀 늦게 보고를 했다, 이런 혐의를 씌워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 머스크 CEO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이 머스크가 정치활동위원회에서 복권 관련 경품 행사를 했는데 이게 사기다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이 CEO 리스크까지 불거진 테슬라 1%대 하락했고요. 아마존은 역시나 0.83%, 월마트 관련해서 이 소매 유통 쪽이 부진했으니 아마존 절대 영향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0.83% 하락했고요. 또 엔비디아 0.24% 하락했는데 원래대로라면요.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약간의 되돌림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보합권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중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세 가지 악재들이 여전히 엔비디아의 발목을 붙잡는 모습이었고요. 또 애플도 0.5%대 하락했습니다. 이 구글이 신제품 AI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이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때문에 애플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밤사이에 태양광주들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 퍼스트솔라가 7%, 솔라에지가 5%대 급락이 나왔는데 캐네디안 솔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약 18.5% 급락하면서 태양광 섹터 전반에 대한 이런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M7이 오늘 대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알파벳만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와 AI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일반 서비스 청의 설명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인데 지금 명칭이 바로 정부를 위한 제미나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연방 정부 각각의 이 기관들이 만약 알파벳의 AI 도구를 이용할 경우에 각각 0.47달러 정도 지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쨌든 호재가 나오면서 개별 모멘텀 안고 0.21%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장중에 등락이 정말 강했던 종목인데 마지막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급 쉐이더 전달 기능을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이 기능이 탑재가 된다면 고성능 게임이나 또 휴대용 기기의 첫 배터리의 이 최적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약한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사실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시장 분위기에 지배되면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메타는 1%대 약세권에서 흐름 마쳤는데요. 지금 AI 부문에서 채용을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러한 외신 보도로 인해서 메타 측에선 이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따라서 시장에서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대규모 잠정적으로 또 AI에 대한 강력한 이 추진 동력을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나온 종목입니다. 바로 월마트인데요. 지금 2분기 실적 실망감을 주면서 우량주들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월마트가 지난 이틀 동안에는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경기 방어주로서 또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실적을 앞둔 기대감을 안고 오르기도 했는데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가까이 밀리면서 지금 조정 EPS 부분이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0.68달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되는 상황, 앞으로의 향후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나이티드 헬스 1.17%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2분기 보유 종목을 공개를 합니다. 그 10대 보유 종목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헤지펀드 VIP 바스켓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에 이 유나이티드 헬스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보잉은 0.45%가 밀렸습니다. 지금 중국에 최대 500개 항공기 판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팔란티어는 0.11%의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굉장히 소폭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동안 지금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보이면서 7거래일 만에 반등을 기록한 팔란티어인데요. 여전히 고평가와 AI주 거품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 약세를 딛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이번 시장에서는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일 오후에 나온 소식이죠. 태양광이 사기다. 오전에 나온 소식이죠.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 사기극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갑니다.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 등의 이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치준해온 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밀렸는데요. 태양광이 특히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썬런이 4% 넘게 내렸고 퍼스트솔라도 7%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는데 사실 출발보다도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큰 흐름의 약세가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인텔인데요. 인텔이 그동안 지금 사실상 투자 소식이 지금 미국 행정부와 소프트뱅크의 20억 달러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좀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사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장에서 0.17%의 약세권을 보였고 단기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회사 측의 동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시장 평균 수익률 유지 제시되면서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입니다. 63.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소폭이나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전일 발표됐었던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한 데다가 현재 우크라전 관련 평화 협상이 예상만큼 현재 순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령지보다 더 많은 영토를 현재 푸틴 측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국제유가 약간의 공급 우려 더해지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달러 인덱스 어제부터 다시 강달러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0.45% 상승하고 있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고요.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드디어 1,400원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3.66원. 하루 사이에도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미국의 강달러도 강달러지만요. 우리 원화 자체의 평가저라도 현재 상당합니다. 이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은 11만 2천 달러 선, 어제 이 4천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단 하루 만에 크게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현재로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게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관찰이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미국채 보자면요. 국채 금리는 다시 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가 밤사이에 좀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이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국채금리 흐름이 나왔고요. 특히나 오늘은 보자면 10년물보다 그러니까 장기채보다 2년물, 단기채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띕니다.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쪽에서 더 강한 상승 압력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상당히 의아해하실 텐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제가 보고자 하는 건요, 이겁니다. 이 8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그리고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상당히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우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3.3으로 기준선인 50을 넘어선 데다가 두 지표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글쎄요, 현재와 같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우선으로 하는 기조에서는 상당히 좀 오히려 부담스러운 소식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관세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이 기업들의 판매 가격 인상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표면적인 이슈보다도 사실상 시장을 더욱더 하방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8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0.3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건 알고 가셔야 될 게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펜실베니아 그리고 뉴저지와 같이 미국 동부 지역의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전체 제조업을 선행하는 그런 대표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인데 이게 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고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 위축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0.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고 전월치 대비해서도 크게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슈였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인데요. 고용은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 전주에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직전주 대비해서도 증가폭이 커진 데다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고용 둔화에 대한 시그널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고용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금리 인하 확률은 낮아진 것이냐? 금리 인하에 당연히 이런 고용 둔화가 긍정적인 요소긴 하지만요. 요즘 연준 인사들의 발언 특히나 밤사이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발언이 고용 정도는 안 좋게 나와도 괜찮다.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죠. 밤사이에 3명의 연준 이사가 이 발언을 이어나가는데 상당히 좀 시장에 부담을 많이 줬습니다. 우선 요약을 하자면 고용도 고용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게 공통적인 지론이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맥 총재 볼 텐데요. 원래 좀 중립적인 그런 인사고요. 또 투표권은 없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해맥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세 영향이 이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년에 완전한 이 관세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다시 한번 가장 큰 우려는 고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렇게 밝혔고요.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그렇다면은 고용 시장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노동이 현재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고 있기 때문에 고용 증가세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 시장은 여전히 균형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안 좋게 나왔지만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보스틱 총재 역시나 좀 비슷한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올해 금리 인하는 단 1회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어서 슈미드 총재
문제, 이 사람이 좀 중요한 게 투표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두 다 매파적인 그런 인물들인데 우선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용시장 위험보다 크다. 동일하게 해맥 총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9월 금리 조정 여부는 앞으로의 소비자의 물가 등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9월에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발언 이어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9월 금리 인하 확률이요 73.5%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80%대를 상회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각 9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 한때는 B컷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B컷 가능성 아예 잡히지 않고 있고요. 금리 동결 확률이 26.5%까지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지금 해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약 일주일 전만 해도 사실 S&P 500 지수가 6,5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6,37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때 이 100%에 달했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70%대로 내려온 상황이죠. 기술주 약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한 상황,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청재들의 발언들도 궁금한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투심이 계속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이사들은 금리 오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베스 헤맥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내일 당장 결정해야 한다면 금리 인하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혀 매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티게트 연은 총재 역시 올해 단 한 차례 금리 인하만 가능하다고 했고 제프 슈미드 연은 총재도 고용 위험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크다고 언급. 최근 고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우려에 보다 강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강한 제조 지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췄습니다. 이날 S&P 글로벌이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53점, 전월보다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입니다. 제조업 회복세는 서비스업까지 끌어올리며 올해 들어 종합 PMI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데이터입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의 기준금리가 25bp율은 전날 82%에서 73%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 7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시 잘해야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배경입니다. 네,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더 약화시킨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잭슨 홀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월마트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좋았습니다만 영업이익,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좀 부진한 이러한 실망들 덕분에 우량주들도 또 대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이제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 것 같습니다.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을 올린 상황인데 물가가 오를 조짐이 커졌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미국의 대형 월마트가 이날 실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수익성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무역 상대국 관세가 본격화하면서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관세가 반영된 으로 재고를 채우면서 비용이 늘고 있다. 흐름은 3분기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일부 가격이 피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의 비판을 불러오면서 가격 인상을 잠시 멈췄죠. 하지만 이날 발언을 고려하면 이제 서서히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월마트는 중저소득층 가게에서 관세 부담의 패턴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영상에 의해 소비도 주춤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죠. 관세 영향은 게이머 지갑도 흔들고 있습니다. 소니는 미국 내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을 10%가량 일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가격도 인상됐고 소비자 가격도 소고기 가격도 차츰 상향되는 등 미국의 관세 영향이 좀 서서히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시장에 이제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 현지 시각 오늘 밤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좀 어떤 예상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70% 초반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래도 높게 보고 있긴 하죠. 하지만 연준은 이런 시장과의 기대와는 달리 좀 더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경기 둔화의 경고음이 울리긴 하지만 고용 시장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간 연준은 월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준선으로 잡아왔는데요. 이 기준치가 과거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와 미국 기업 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기준치를 월 1만에서 4만 개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과 이민 단속 강화로 구직자 자체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민자 유입이 감소하고 추방이 늘어나면서 구직자 풀이 죽었고 그 결과 적은 일자리 증가만으로도 실업률은 4.0에서 4.2%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이번 연설에서 고용 평가 방식을 고용 부족에서 고용 편차로 되돌리는 방안을 언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간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고용 과열도 문제로 삼겠다는 의미죠. 연준의 고용 과열 자체를 공식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곧 금리 인상 정정화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를 내파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과 달리 파월이 강하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을 설명할 가능성이 점점 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예측 방향이 조금 바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 잠시 후 머스트5에서 살펴보시죠. 네, 머스트5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금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고용 시장이 여전히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5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11,000건 늘었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6월 셋째 주 이후로 최대치고요. AP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인 22만 9천 건을 소폭 웃돈 수준이라고 미국 해고자 규모가 지난 몇 년 동안 역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3년간 20만에서 25만 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불안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실업수당 계속 수급 신청 건수가 197만 2천 명으로 전주 대비 3만 명 증가해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비농업 일자리 급감과 함께 고용 지표가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준이 다음 달 중순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79.2%, 동결 가능성을 20.8%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EU가 이제 협상을 끝냈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15%의 상한선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철강의 쿼터 제도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현지 시간 21일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하는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상 간 합의를 타결한 이후 25일 만에 문서화한 것인데요. 성명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 대우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담겼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새로운 관세를 매기더라도 유럽산 제품에는 최종적으로 15% 이상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서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 관세 할당 해법도 포함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철강 관세 할당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지만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입장에서는 정해진 물량 안에서 수출할 경우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할당 해법은 적용 물량에 있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메타가 지난주부터 이 초지능 연구소 외부 인력의 채용을 지금 중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불거진 AI 거품 논란에 관련하면서 업계가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초지능 AI 개발을 위해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던 메타가 신규 인력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메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 동안 AI 연구원과 또 엔지니어 등을 대거 영입했던 메타가 최근 AI 부문 채용을 중단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외부 인력 채용이 필요하면 AI 책임자인 알렉산더 왕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AI 인력 채용 중단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조직 계획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새로 합류한 인력과 연간 예산 또 계획 작업 이후에 슈퍼 인텔리전스 프로젝트를 위해 탄탄한 조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지난 6월 초지능 연구소 출범 이후에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등의 AI 핵심 인재의 거액의 보상을 제안하는 등 AI 인재 영입 경쟁에 불을 지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는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서 AI 부문을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 계획도 알렸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메타의 이러한 인재 영입 중단이 메타의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향한 회사 안팎의 우려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메타가 AI 인재 영입에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이 메타 주주들의 수익률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회사가 AI 인재 영입에 수십억 달러를 썼지만 기존 경영진 중 일부는 이런 채용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팔란티어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가 6개월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주가가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간 AI 광풍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시가총액 상위 20위권에 들었던 팔란티어의 급락은 투자자들이 기대가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음으로 읽힙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 최고 경영자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AI 거품론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고요. 또 그는 투자자들이 AI에 지나치게 흥분한 건 사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팔란티어가 단순히 업계 전반의 조정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은 600배, 또 주가 매출 비율은 120배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시기보다도 훨씬 높아서 앞으로 5년간 매출이 연평균 40%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앤드루 레프트의 시트론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팔란티어는 펀더멘털과 괴리가 있으며 최근 5천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은 오픈 AI의 주가 매출 비율을 적용할 경우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40달러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팔란티어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를 팔면서 명성을 쌓았지만 더 많은 서버와 코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제 팔란티어는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소식인데요. 미국 교통당국이 이 테슬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사율주행과 관련된 사고 보고가 지연됐다라는 게 그 조사 배경입니다.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관련 사고 보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스탠딩 제너럴 오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과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차량 제조사 등이 일정 기한 안에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보고한 사고의 대부분은 규정상 사고 이후 1일 또는 5일 이내에 보고를 제출했어야 했지만 테슬라가 제출한 사고 내용은 보고 시점보다 수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에 대해서 자체 데이터 수집 문제 탓에 보고 지연이 빚어졌다라면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통당국은 감사 지뢰를 게시해 보고 지연의 원인과 지연의 범위, 테슬라가 도입한 조치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광고하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고요. 아울러 지난 6월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작한 자율주행 무인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테슬라 주주들 먹스해지네 정말입니다. 머스크와 머스크를 해봤는데 어색하네요. 자, 이 왜 머스크해지냐면은 테슬라 주주분들이 바라는 건 지금 뭐죠?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 왜 반등했죠? 도지 나온 후로부터 반등했잖아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이제 막 그록 4가 이제 최고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런 거 막 강조하고 뉴럴링크 그 회사 가가지고 그 지금 장애우분들 대상으로 뉴럴링크 시험하고 있잖아요. 뇌를 아예 사용 못하고 신체 기능이 완전 마비됐는데 그 새로운 뇌칩을 넣어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말 공상과학 소설에나 영화에나 나오는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과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다시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게 뭐 스페이스X가 워낙 훌륭했죠. 그래서 그 미국 정부가 계약을 못 끊었어요. 그동안 나사가 일을 너무 안 해가지고 나사가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게 필요가 없어졌죠. 옛날에 케네디까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소련하고 이제 경쟁하듯이 돈이 되건 말건 그때 그게 상관이 없었잖아요. 누가 먼저 달을 가느냐가 문제였죠. 유리 가가린이 가냐, 닐 암스트롱이 가냐, 돈이 얼마가 되던 간에 그건 자존심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뒤에는 그런 자존심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졌죠. 지금 이번에 푸틴하고 관계를 보세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데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역할을 스페이스X가 대신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트럼프가 얘기는 스페이스X와 계약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끊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 다 잘 되고 정치적인 발언 안 하니까 그 테슬라도 주가가 그 어느 마지노선은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탈락해야 된다는 얘기도 언론에서 나왔지만 그렇죠? 탈락은 안 했습니다. 그 자리를 뭐 오라클이니 브로드컴이 대체해야 된다. 물론 브로드컴, 오라클이 워낙에 지금 거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었지만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진 않았습니다. 뭐 물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공식 단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어쨌든 거기서 탈퇴는 아니고 뭐 퇴출된다는 게 자존심이 또 상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세가 끝날 때까지는 그게 유지가 돼야지. 뭐 물론 그동안 그렇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빵주에서 뭐 누가 조금 못 간다고 빵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그 단어를 만들어서 계속 그냥 가죠. 보통. 가는데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 모태가 됐던 영화 속에서 총잡이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리메이크된 영화에서도 이병헌 씨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총잡이가 죽으면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 게 그 영화를 따온 이름에서도 좀 기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마지노선을 지켰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해주는 게 좋겠죠. 나 정치할 생각 없다고. 그게 좋거든요. 물론 정치할 생각이 있는 저기 마음을 버리진 못해도 어쨌든 지금 발언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확답을 안 해주네요, 또. 그러니까 지금 그게 테슬라 주주분들은 그런 게 좋은 거죠, 아예.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 너무 멋있잖아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막 테슬라 주주분들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썼던 편지를 이렇게 모아서 벽돌 형태로 해서 전달해서 했을 때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그럼 테슬라 주가도 좋고 이런 것이 좋거든요. 지금 오늘도 아크 인베스트먼트 유튜브 팔로우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굉장히 테슬라를 사랑하잖아요. 테슬라 자율주행 차를 오늘 아크 인베스트먼트 직원분들이 타는 영상을 지금 올렸어요.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캐시우드나 뭐 데나이브스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발언만 집중하면 테슬라 주가는 좋거든요. 자꾸 이런 정치적인 얘기랑 거론돼서 언론에 나오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또 나오고 말았네요. 그렇죠? 또 나오고 말했어요. 일단 자신의 회사에 집중하고 싶어하면 공화당의 나쁜 면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건 누가 말한 거냐면 벤스 부통령이 말한 거거든요. 지금 벤스 부통령이 차기 1순위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찍었거든요. 트럼프가 벤스 부통령이 다음 차기 후보 1순위로 유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력하다. 가장 지금으로서는 1순위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1, 2순위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 지지도가 갑자기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벤스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보도한 내용을 지금 기자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얼른 또 올렸죠. 이거 사실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X에 그냥 이런 걸 아예 안 올렸으면 하는 바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거의 안 올라
앨런 머스크 그 X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을걸요? 주주분들이나. 왜냐 그 주식 투자의 뭐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정치적 발언 아예 안 했습니다. 언제 이후에요? 그때 아메리카당 창당한다고 뭐 이 제3당 창당한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거의 안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또 느닷없이 뭐 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반박을 하려고 하는지 올려버렸네요. 대응을 안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개도 믿을 게 없다. nothing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거를 진짜 올린 것 자체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건더기가 됩니다. 아예 아무 말을 안 했으면 되는데 벤스 부통령이 딱 인터뷰 출연을 했죠. TV에. 이제 그래서 앨런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저런 보도를 했고 왜냐면 아까 그 보도에서 2명 다 나와버렸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정치적 행보를 지금 안 하고 X에 글을 안 올리는 이유가 벤스 부통령하고 긴밀한 저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벤스 부통령을 지지해야 되니 얼마 안 남았잖아요. 3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 지지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꾸 제3당 얘기를 하면 지지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조용하고 있는 거다. 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에도 당연히 확인을 했죠.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화당의 행보를 만약 앨런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제3당으로 밖에서 하기보다는 공화당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되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해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3자와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라. 뭐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요. 3당이 다 실패했으니까요. 뭐 우리나라도 3당이 힘들지만 미국은 더더욱 힘들죠. 이 양당 체제의 역사가 워낙에 깊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충성한다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 공화당으로 들어와서 해라. 그 의견을 공화당 내부에서 만약에 트럼프랑 다른 의견을 표출한다면 훨씬 더 정치적으로 클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은 더 좀 짜증이 나게 생겼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야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발언을 벤스 부통령이 던져버렸습니다. 이 임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 내부에 들어와서 의견을 표명을 하면 더욱더 정치적으로 클 수 있다. 이거 정치 꿈나무의 어떤 그 야욕을 자극시키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앨런 머스크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떠난 건 아니에요. 자, 정말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이성 친구랑 이제 헤어졌습니다. 보통 흔적 다 지우지 않나요? 그 남겨놓는, 그러니까 실수로 남겨놓을 수 있겠죠. 근데 실수로 남겨놓는 거는 자기도 찾기 어려운 게 실수로 남지. 그냥 자기가 소셜 네트워크에 딱 떠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런 거 띄워놓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미련 있는 사람들. 그렇죠? 괜히 헤어졌는데 미련이 있어서 말은 전화 통화 못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옛날에 잘 지냈던 사진 올려놓고 계속 상대방이 들어왔나 안 왔나 그거 흔적 확인하고 있잖아요. 언제 들어와 접속을 했나 안 했나.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2023년도 7월 14일 거고 지금 앨런 머스크 X 들어가면 이거 그냥 떠요. 정말 트럼프를 싫어하면 이거를 지우지 이걸 왜 놔둡니까?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정말 트럼프가 싫으면 왜 지금 여기 이런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을 왜 여기다 올려놨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마음이 애증의 관계입니다. 이거. 아직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분들은 머쓱해졌다. 테슬라 주주분들이 바라는 건 저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속 더 얽히는 지금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과연 저런 것들이 또 머스크와 테슬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약간 지금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바로 잭슨홀에서 FRB 도 닦고 와야. 자, 희한하죠. 자, 제가 뭐 다 못 챙겨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앨런 머스크가 나오면 나바로가 나올까요? 희한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아실 겁니다. 이 임기 초부터 엄청나게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머스크는 다른 사람하고도 다 부딪혔어요. 원래 그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모든 국무위원들이랑 다 부딪혔죠. 근데 특히 나바로랑 나이 차도 가장 많이 나는 이 백악관 고문 아닙니까? 경제고문으로 앉아있는 가장 나이 많으신 이분하고 멍청이 벽돌 막 주고받으면서 설전을 벌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지에서 나가니까 별로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하필이면은 머스크가 인터뷰는 아닌데 언론에 노출이 되는데 나바로가 또 인터뷰를 하네요. 희한합니다. 자, 어쨌든 유럽이 모든 관세를 0으로 낮추는 걸 본다. 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유럽이 지금 원하는 거를 내주지 않고 우리나라가 다 취했다는 거죠. 일단 품목별 관세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효과를 보잖아요. 자동차의 15% 관세.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자동차의 25% 품목별 관세를 트럼프가 전 세계 다 매겼잖아요. 그 상호 관세 빼고 그냥 품목별로 관세를 했을 때 철강 알루미늄이 지금 50%가 되어 있고 자동차가 25%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럽과 미국, 일본과 한국 협상에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너네 자동차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유럽 자동차 메이커, 일본 자동차 메이커, 한국 자동차 메이커 소중하지. 우리가 25%에서 15%, 10% 깎아줄게. 대신에 우리랑 협력 펀드를 만들어. 협력 펀드의 이 지금 자산 비중은 9대1이야. 이러면서 이거를 갖고 가고 싶으면은 그 관세 티켓을 사라 이거죠. 관세 인하 티켓을. 그래서 결국에는 EU, 한국, 미국이 전부, 한국, 일본이 다 뭐 했습니까? 관세 인하 티켓 살려고 막대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대신에 이 지금 미국은 뭘 얻었습니까? 원래 자동차의 15% 관세 자체가 없었는데 25%를 불러놓고 10% 깎아주는 척 약간 자기가 착한 쪽에 석한 척하면서 엄청난 걸 가져갔죠. 그렇죠? 25%에서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관세율은 실제는 뭡니까? 지금 10%, 2.5 이랬습니다. 지금 10%였어요. 10%. 그러니까 지금 더 높아진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걸로 따낸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야. 뭐 7,500억 달러의 규모의 LNG를 구매해야 되고, 그다음에 6천억 달러의 투자를 가져가야 되고, 이게 뭐 EU, 한국, 미국에서 다 나온 그 숫자들이잖아요. 6천억, 5,500억, 7,500억. 다 저런 숫자들이 뭐 미국 LNG를 사야 되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막 거기에 비중이 다 9대1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얻어냈다 이거죠, 결국에는. 자동차 품목별 관계에서 25%에서 15%로 10% 깎아줬는데 그것도 원래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고 그렇게 약간 페이크적인 걸 써서 저 많은 걸 얻어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토에게 무기를 다 구매하게 만든 거죠. 5%로 GDP 5%로 높여서 스페인만 혼자 반발을 해가지고 욕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50%인데 문제는 그 품목을 또 400개로 늘려버렸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에게 수출하려는 사람들과 전략적 게임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연방준비제도의 사회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 자, 지금 유럽은 예를 들어서 20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우리보다 낮고 일본은 4배 낮고 중국은 3배가 낮다. 자,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리가 높은가? 이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와 사냥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위원, 나바로 고문 다 지금 FRB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기서 지금 사상이 지금 드러나죠. FRB가 제2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의장이 앉아있는 독립된 단체가 아니고 마치 예전에 1935년으로 돌아가서 재무부의 일부 쇼빈숍 형태로 있던 그 당시 재무부 장관의 관할 혹은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겸직하던 그 시절에 컨트롤 가능하던 그 시대로 이미 돌아가 있어요, 머릿속에는. 그렇죠? 미국 국민들을 위한 사냥개가 아니라 막 정말 그러니까 광견병 걸렸다 이거죠. 막 자기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맘대로 한다는 것도 웃긴 게 FRB는 원래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나바로도. 그렇죠? FRB는 왜 우리의 말을 안 듣느냐.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지금 1935년 이후에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문장 자체가. FRB가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독립적으로 철창이 쳐져 있는 이런 기구인데 거기서 말을 안 듣다고 표현한다는 거는 이미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뇌리에서 다 깨부신 겁니다. 그렇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지금 계속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택금융공사에 해당되는 주택금융청, 장, 필불트 계속해서 트럼프의 이 지금 어떤 심기를 건드리는 자들을 앞장서서 막고 있죠. 그리고 리사쿡 그거 정보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택금융공사니까요. 주택금융청이 그 모기지 우리나라 맨날 그 주담대 우리도 지금 익숙하죠.
주담대를 몇 프로에 받니, 주담대를 몇 프로 받니, 그 모기지 대출을 받은 그 자료들 주택금융청장이 다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인정보인데 그거 다 긁은 거잖아요. 다 긁어가지고 리사쿡 모기지 대출금리 얼마에 받았는지 서류를 뭐 제출했는지 다 긁은 다음에 거기서 긁을 만한 거 하나 나오니까 지금 어제 터트린 거죠. 그거를 주택금융청장이.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주택시장 신차구매가 꺼려진다. 금리가 높아서.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안 낮추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온갖 걸 걸고 넘어지는 데다가 주택금융청장은 자기의 고객이잖아요. 청장이 그 관할하는 고객의 자료를 빼내가지고 폭로까지 한 겁니다, 이제. 자, 연방준비제도가 상황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얘기랑은 완전히 자기 판이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임기 때처럼 인플레이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걸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얘기랑 똑같죠? 1기 때 우리는 중국과 이미 관세 전쟁을 통해서 실험을 했었고 그 당시에 관세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2기 때 그대로 적용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성공 방정식이 이미 증명이 된 건데 자꾸 FRB는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1도 없다. 관세로 인한 영향이 1도 없다는 게 1기 때도 확인해야 됐고 2기 때는 그거를 확신에 차서 확장할 뿐인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제 두려움은 단지 당파적 게임일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7명의 이사회가 지명된 그 당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서 크리스토퍼 윌러랑 지금 미셸 보우만 2명 있죠. 이번에 유일하게 반대표 7월 달에 반대표 던졌던 그 2명 공화당에서 임명했죠. 그다음에 나머지 1명 인물 누구죠? 파월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자기가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파월을 공화당이 임명했지만 나는 지금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그중에서 쿠글러 이사는 도망을 갔으니 필요가 없고요. 이번에 스티븐 미런 새롭게 지명한 사람은 공화당이 지명했으니 이제 합치면 3명이겠네요. 그러니까 파월까지 하면 지금 공화당이 3명이긴 하지만 파월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으니 그거 빼면 이제 미셸 보우만하고 크리스토퍼 윌러 공화당 지명자들이 2명이에요. 스티븐 미런까지 하면 지금 3명이죠. 그러면 지금 7명 중에 3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 나바로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반은 갈아치워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7명 중에 4명은 공화당이 임명한 인물로 채워야 되겠다는 야욕을 지금 보인 겁니다. 이게 지금 나바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트럼프 행정부 전체의 생각이죠, 이거. 자, 제롬 파월은 공화당원이지만, 진짜 이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트럼프 입장에서. 공화당원이지만 트럼프에 매우 배척적이기 때문에 표가 모자르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도. 그러니까 주택금융청장이 나서가지고 그 리사국의 모기지 대출금리 유일한 흑인 이사회 멤버입니다. 그분이 여성이기도 하고요. 자, 그분 나가면은 이제 여성은 미셸 보우만 하나 남습니다. 쿠글러 이사 나갔죠, 여성. 그다음에 유일한 흑인 여성 지금 이 리사쿡 지금 어떻게든 긁어내려고 하고 있죠. 미셸 보우만 여성 1명 남아요. 자, 그다음에 그들이 잭슨홀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랍니다. 잭슨홀 미팅이 깨달음을 얻는 자리입니까? 그건 아닌데. 자, 지금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FRB로 보여준 인식이 어떤가? 저 단어에서 알 수가 있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 또 올렸습니다. 리사쿡의 그 모기지 대출, 불법 대출 금리에 대한 그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폭스TV의 자료를 링크를 시켜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 또 올렸어요. 필불트. 하필이면 아니죠. 이거 일부러 올렸겠죠. 파월 의장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리사쿡 이 분이 이사가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딱 올렸죠. 2021년도 7월 2일입니다. 애틀랜타에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당시 모기지 서류에서 저기가 있었다,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기 거 개인정보, 자기 고객 정보를 긁은 거죠. 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바로와 트럼프는 뭘 하려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지명한 인사들을 축출해내려고 하고 있다. 자, 아름다운 이 잭슨홀의 전경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게 CG가 아닙니다. 진짜로 이런 로키 산맥처럼 이 아름다운 골짜기 안에 여기 낚시, 숭어 낚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예전에 그 폴 볼커 의장이 숭어 낚시하게 여기서 불러서 아름다운 장관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있는데 파월의 표정은 좋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름다운 곳에서 긴밀하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나바로는 깨닫고 오라고 하니 도대체 돌을 닦는 곳인가? 이럴 겁니다. 자, 과연 파월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렇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잭슨홀이 아니라 잭일슨홀.
밤사이 시장을 달군 뜨거운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와 함께 관련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딥시크발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어제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딥시크가 무려 5개월 만에 최신 모델인 V3.1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V3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요, 이 모델을 발표하면서 이게 원래 이 딥시크의 주력 제품인 R1보다도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V3.1은 더 빠른 답변 속도, 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용자가 약 300페이지 분량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좀 시장 반응은 약간은 회의적인데요. 우선은 전작 대비 마이너 업그레이드라는 평가가 상당합니다. 이 멀티모달 기능은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 그러니까 문자나 소리, 영상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딥시크의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에 어쨌든지 간에 현재 알리바바의 Q1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목을 끄는 점은 이게 바로 차세대 중국산 AI 칩에 최적화되어서 설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밤사이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사용을 금하고 이 자사의 AI 칩을 사용하라고 비공식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 때문에 딥시크 관련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한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시크라고 하면은 이 공급망 관련 이슈도 있지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GRT, 대표적인 딥시크 관련 대장주죠. 우선 GRT의 경우에는 이 딥시크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MK전자도 대표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이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 소부장, 그러니까 이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을 납품하는 것으로 그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었죠. 이어서 링네트와 오픈베이스, 딥노이드도 전거래일 조금은 아쉬운 흐름 보였습니다만 딥시크와 함께 테마성으로 그동안 움직임이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제 칩스법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핵심 광물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칩스법,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한 법이죠. 이 총 527억 달러니까요. 20억 달러 정도는 굉장히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달 미국 국방부가 히토류 기업이죠. 이 MP 머티리얼즈에 투자한 이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런 기조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AI에 들어가는 돈을 빼다가 히토류 쪽에다가 쏟는 그런 기조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고요.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오늘 히토류 그리고 광물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 B&G 스틸 어제 0.51%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0.27% 강세 보였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상당히 흐름이 아쉬웠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부차적인 이슈를 보자면 이 평화협상이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유가가 상승하기도 했었죠. 우선 이 미국 정부 측에 따르면요, 푸틴 대통령이 점령지 이외의 우크라이나 영토에게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점령지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타격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인데 여기에서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입니다. 때문에 당분간의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실제로 밤사이에 이 국제유가죠. WTI가 1.8%대 강세 보이면서 63달러 선 중반을 지나쳤고요. 이 때문에 오늘 유가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크라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약간의 숨고르기 보였었던 방산주들 오늘 다시 한번 좀 날개 단기적으로 달 수 있다는 가능성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 롯데미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전거래일 1.8%가량 상승 나왔습니다. 이 DB증권이 이틀 전에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전망 하나를 분석을 해놨는데 이 중동과 유럽 등의 전차 수출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면서 가파른 이익 상장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목표 주가 25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해줬고요. 또 이어서 투자 의견,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가 17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5만 원의 목표 주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8월도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톱에서 일면에서 가져온 기사는 또 롯데 또 화학 쪽, 석유화학 쪽 얘기입니다. 요 며칠 석유화학 쪽에 대한 이제 구조 개편, 사업 재편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기대보다 조금 미흡하다 이런 톤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 석유화학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배터리 소재 쪽도 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롯데케미칼의 이 전액 대산, 그러니까 아산이죠. 충남 그 당진 그쪽 서산 쪽에 있는 이 대산 공장에 있는 전액 유기용매 공장이 지금 문을 닫은 지 좀 그러니까 가동을 못한 지 1년이 됐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을 기껏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돌리지를 못한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기차 이 시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캐즘 때문에 캐즘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 배터리 업계의 이제 전방 산업이 전기차 시장 아니겠습니까? 전기차가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줄죠. 그럼 배터리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주문 발주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배터리 발주가 그러니까 배터리 주문 자체가 줄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업체들은 소재 업체들한테 조금 기다려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액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 중에 하나죠. 이 전액을 만드는 공장이 지금 1년째 문을 제대로 좀 돈을 돌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이 롯데케미칼 얘기만 그렇고요. 표가 혹시 하나가 더 있는데 준비가 됐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요건데 국내 주요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들 상황인 거죠. 앞서 왼쪽으로는 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멘 같은 좀 괜찮은 데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막대 그래프가 거꾸로 돼 있죠. 화살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소재 업체들이 사실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 이런 상황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분야로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좀 집중을 했던 NCM, 이 삼원계 배터리 쪽 이쪽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요. 지금 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LFP,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중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지 않아 있는 LMR. 이게 LMR이 뭐냐면 리튬 망간 리치인데 망간의 이 비중을 높인 그런 이제 배터리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LMR 같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군들을 좀 늘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즘에 뭐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 ESS 시장의 급속한 성장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LFP 중심으로 하긴 합니다만 여기에 하나 더해서 ESS 시장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하나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산 배터리 공급망을 계속해서 좀 문을 닫아가는, 그러니까 차단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계의 좀 기대감, 반사이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사실 최근에 2차 전지들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소재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셀 업체들도 그렇고 뭐 당연히 전기차 업체들까지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전기차 관련 이 산업이 글쎄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즉 북미 쪽에서의 어떤 수요 그다음에 ES의 수요 증가 여기에다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역시 중국의 지금 모든 것을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한 세 가지 정도의 분위기가 2차 전지 업계에 뭔가 희망의 빛이 현재는 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훨씬 높다. 이 부분은 이제 특히 3분기에서 뭔가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다 지났고요. 이제 9월까지니까 3분기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특히 다음 달 가서는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 밸류업 정책의 골자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배당도 늘리고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을 즉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주려면 그 앞서 선행돼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는 주주 환원을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소각하겠습니다라고 공식까지 띄웠는데 뒤에 보십시오. 적자에 발로 밟힌 밸류업. 수익을 회사들이 못 내는 겁니다. 자, 표 좀 나오죠? 파수라는 회사. 영업이익률 25%를 30년까지 달성하겠다. 아주 포부를 밝혔는데 올 상반기에 무려 36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를 냈는데 배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SLS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ROE를 14%까지 평균으로 올리겠다. 아마 뒤로 가면 갈수록 더 ROE가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역시 적자고 넥스트칩. S-오일은 뭐 3,600억 적자. 여기는 지금 샤인 프로젝트 때문에 좀 더 투자금이 늘어나기 그렇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이 설립자죠.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이사장과 이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제휴를 하기로 했다고 알렸던 이제 AI 소프트 업체 노을 역시 적자입니다.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LNC 바이오도 마찬가지 등등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오른쪽에 밸류 공시 내용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제 아주 굉장히 좀 대단한 그런 어떤 정책들, 공시 정책들을 내놨는데 이렇게 적자를 내니 이걸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뭐 여러 회사들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상반기 때 같은 분위기는 좀 아니죠. 상반기 뭐 5, 6월 요때 7월까지 요 분위기대로만 간다 그러느냐 지금 적자를 냈어도 저런 공시 내용들이 뭐 약속을 지키겠구나 뭐 업황도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꺾이니까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공시 내용에 대한 신뢰감이 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적자 상태에서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고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회사의 재무 구조가 더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그런 기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이 소위 말하는 밸류업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제도나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 그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된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증권사들 얘기 좀 해보죠.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증권사들 영업이익이요 25%나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았던 경우는 올 상반기 특히 이제 중반 이후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3%나 상승을 했고 올 상반기에 특히 2분기입니다. 2분기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무려 6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피 즉 이 수수료 수익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대금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익이 바로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오늘 왼쪽 상반기 증권사 이 부분 오른쪽에 단기 순이익 이렇게 25%또 가까이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보십시오 상황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분위기 좀 썰렁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조 7천억 대까지 줄었거든요.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약 20% 가까이 18.5%가 줄어든 겁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이를테면 8월 가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9월로 들어가면 이런 분위기라면 9월 들어서도 거래 대금이 좀 딱히 늘어날 만한 그런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이렇게 딱히 보이지를 않죠. 또 9월에는 또 이제 명절 앞두고 이런 분위기도 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썰렁한 이유는 뭐 제가 굳이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시장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증권사들의 실적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외국의 이제 IB들, 이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증권 쪽에 브로커리지 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좀 더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브로커리지 피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는 이 증권사들의 문제점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은요. 금요일이기도 해서 또 요즘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걱정 많으시고, 또 오늘 뉴욕 시장 또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혼조도 아니고 전체가 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자산운용,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제 설립자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현존하는 투자 그룹, 투자에 뭐 이제 훌륭한 투자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양반이 워렌 버핏도 이 양반이 내놓는 그 어떤 서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월가에서는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 거품 초기다, 닷컴 버블 시기 때가 떠오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에 닷컴 버블 때, 그 당시만 해도 버블이 터지기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세상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도 미국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당장 떨어진 건 아닙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들어가서 이제 이 버블이 꺼졌으니까 몇 년 더 장이 갔죠. 원래 장이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는 떨어지기 전에 막판에 확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닷컴 버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사실 팬데믹 때도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몇 번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막스 CEO는 이제 회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조정을 잊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장은 항상 고점을 가든 저점을 가든 평균을 회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 회귀라는 거는 전체적인 오랜 어떤 평균이 있죠. 시장이 과열이 되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과매도가 되든 간에 항상 어느 수준을 지나면 시장은 그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워드 막스가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인데, 특히 시가총액 대비 국내 총생산 GDP 비율이 사상 최고라는 거. 그러니까 GDP가 미국 시장이 뭐 작년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게 좀 설명이 됐는데, 지금은 미국의 GDP 수준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여전히 높으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거품 초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분위기가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과연 내릴까, 이런 분위기 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9월 달에 금리를 정말 인하하지 않으려고 하면 시장의 실망감이 또 커지면서 주가가 좀 부담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모르죠. 인하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은 이런 어떤 위기감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전병석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전반의 경제와 또 지금의 외교 상황, 더불어서 산업과 관련 종목들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 상당히 불안정하다, 내수 소비가 안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마켓 시그널에서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뭐 무역 전쟁 이슈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 중국 증시의 흐름이 좀 남다른 모습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10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또 증시가 좋아졌을까요? 강세장이 진짜라고 봐도 될까요? 뭐 슬로우 불, 천천히 가는 황소,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 중국의 경기나 주가의 그 터닝 포인트는 3년 반 동안 주가가 코로나 이후 하락하다가 작년 9월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작년 9월에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론에서 성부론으로 다시 회귀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뭐 금년 들어서는 뭐 3월 양회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시 부양을 명확하게 이제 언급을 했고, 그 후속 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이제 뭐 효과가 하나 있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방금 지적하셨지만 이게 중국이 뭐 위기다, 부도난다, 뭐 이제 부동산 때문에 지방부채 때문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이제 금년 2분기를 지나면서 그것이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지방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여를 해서 해결을 이제 했고, 또 부동산도 뭐 추가적인 악화가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면은 이제 2021년에 부도가 났던 헝다 부동산을 이제 상장 폐지 처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처리를 한 건데, 그래서 뭐 시장에서의 이제 생각은, 또 많은 뭐 궁금증은 앞으로도 계속 부도나는 게 나오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는 그 반대로 보는데요. 왜 4년 동안 부도 처리를 안 하고 있었냐 그러면, 네. 이제 분양은 해놓고 준공이 안 된 물건들이 무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그것을 안정화시킨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헝다의 이슈는 중국이 그 미준공 물량에 대한 문제를 네. 이제 해결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동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감소한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최근 미국 증시의 약화, 또 달러의 이제 환율의 변화, 여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그러면 이제 3년 반, 4년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한 이제 저평가 요인, 요게 지금 최근 중국 증시를 밀어올리는 정부 정책 플러스 상대적인 이제 미국과의 밸류에이션, 이게 이제 뭐 외국인들의 매수, 또 주가의 최고치 갱신, 그게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봅니다. 네. 이 자국 내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중국 현지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 증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증시의 어떤 전망, 증시가 강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중국은 정부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소리 했냐가 중요한데요. 중국 정부가 뭐 좀처럼 개별 산업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작년 9월, 금년 3월에 이제 그 정부 회의를 하면서 명확하게 문서에 박은 것이 부동산 경기 부양, 증시 부양을 못을 박았어요. 네. 이제 뭐 중국은 이 정부가 한번 말한 것들은 뭐 정말로 안 되면 숫자를 조작해서라도 네. 맞추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국 증시는 제가 볼 때 하방 리스크는 별로 없이 상방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장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수 경기든 뭐든 간에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네. 이것이 내수가 화끈하게 좋아지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기대보다도 이게 마이너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회복은 되고 있는데 여기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슬로우. 그래서 아마 중국 증시도 제가 볼 때는 하방 리스크 별로 없이 슬로우불, 천천히 가는 황소, 이제 그것의 시작은 이미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방의 기회가 있지만 기대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잠시 관세에 있어서는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이 양국 간의 어떤 숨은 의도들은 어떤 것들인지, 또 미중의 이 관계가 미래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 기술이 들어간 건데요. 네. 그래서 돈 되면 이제 협상하는 거고 돈 안 되면 협상 안 하는 건데, 돌발 변수가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4월 20일부터 히토류를 3개월 동안 이거 수출 안 해버렸더니 미국의 첨단 산업, 방산 뭐 이쪽에다 난리가 난 거죠. 재고가 네. 떨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의 하드웨어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협상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90일 또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세 자릿수 관세 폭탄에 90일 연기, 이게 아주 공식처럼 중국과 관계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또 거기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시간 벌기,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실수라면 실수, 또 이제 뭐 오발탄을 사실은 많이 싼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미국의 흑발질로 중국의 어떤 여지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그렇게 세지만 제 첨단 산업, 4차 산업, AI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히토류를 1, 2년, 3, 4년 안에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중국은 미국의 정확한 아킬레스건을 하나 발견을 하고 그건 끝까지 물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상회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규제를 풀어라고 하는 것의 조건에서 이제 히토류를 풀어달라는 것이 중국의 요구고 미국의 요구고, 미국은 이제 AI 칩을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H20 같은 경우는 풀었지만 중국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보다 더 H100을 풀어라 뭐 이러는데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다 푸는 게 아니라 H100을 예를 들어 10,000개를 풀어줄게. 그리고 히토류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한 기간만큼 더 연기를 해라.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줄다리기가 그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은 양쪽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회담의 지속적인 이제 뭐 협상의 연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각자의 아이템을 가지고 좀 교환 정도로 조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방법이 서로 없는 거죠. 예. 근데 미국 내에서는 또 자국의 생산을 히토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못 미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중히토가 가장 중요한데, 네. 중히토는 이제 이게 광산이 있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 이걸 정련하고 재련하고 제품으로 만드는 생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반도체하고 똑같이 미국은 광산은 뭐 하던 것이 있었지만 이것을 뭐 몇 년 동안 처박아 놨었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또 거의 뭐 폐광 상태 수준 뭐 이런 정도의 광산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하려면 네. 적어도 1, 2년, 2, 3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정부가 뭐 4억 달러 집어넣어가지고 광산 하나에 이제 돈 넣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돈을 넣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네. 이것은 기술을 정부가 이제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정부가 뭐 우리나라 포함한 반도체 회사들의 지분 달라, 또 인텔에다 지분 넣는다. 그러면 이제 뭐 큰일이 생길 것 같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술이 있냐는 건데 정부가 기술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 이슈고, 지금 히토류 문제도 똑같이 히토류를 정제하고 제품으로 만드는 이 기술에 미국의 결핍이 있어요. 생산을 할 수 있더라도 기술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발 관세 전쟁 와중에 중국이 지금 인도와 만났거든요. 뭐 양국 간의 이제 직항 여객교 운항이라던가 또 국경 무역 재개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인도를 만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왜 만났을까요? 트럼프 혓발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도는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그 동맹이 아주 중요한 게 지포, 반도체 동맹이 하나 있고 쿼드 동맹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인도를 엮으면은 아태를 완전히 엮는 사각형 그물망 형성이 돼요. 거기에 중요한 멤버가 인도인데
그건 이제 뭐 바이든 때 완성을 한 거지만 트럼프는 이번에 인도가 러시아에 석유를 정제해서 이제 유럽에다 갖다 파는 네네. 이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리고 관세를 이제 뭐 50% 얼마를 네. 때려버린 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인도는 그러면은 이제 중국하고 우리는 손잡겠다. 그게 이번에 중국하고 인도가 손을 맞잡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이 아니라 동맹을 이것을 홀대하는 미국, 뭐 여기에 이제 반작용이 중국하고 인도의 밀착을 불러일으켰고, 또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저렇게 때리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아주 유력한 시장이고, 또 모디 입장에서도 중국과 그 사이에 영토 분쟁 때문에 군사적 긴장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서로한테 어차피 영토 분쟁이라는 국경의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우리가 한일 관계처럼 이제 안정화시키고 푸는 게 중요한데, 그 군사적인 긴장 완화에 이게 굉장히 도움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접근을 한 것이고, 네. 그 동기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에 대한 이제 관세의 폭탄을 터뜨린 것,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4일부터 25일 이 중국 특사단을 중국에 보내기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23일부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좀 대중 외교를 시동을 거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중국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해요. 미국하고 걸린 문제가 워낙 많고, 또 관세 문제가 걸렸고, 거기에 부대 조건 4,500억 불 뭐 투자나 구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새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네. 과거 같았으면 미국하고 중국의 특사는 굉장히 빨리 보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대중 특사단은 가장 여러 지역 중에서 늦게 이제 그 발표도 했고 네. 가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신중을 기하자,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뭐 안미경중 뭐 이런 얘기는 애초부터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안미경중 끝났다고 4년 동안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여전히 우리 수출 1위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안미경중 끝난 게 아니라 이 경제 이슈는 중국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실리 이슈를 네. 이거를 이제 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처럼 이제 서로가 그 뭐 소닥 쳐다보던 관계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지금 정권이 우리가 바뀌었고, 거기에 지금 대중 특사단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중물의 역할, 그래서 물꼬를 틔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 특사단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는 굉장히 환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한국을 이제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룸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뭐 대중특사단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미중의 관계에서 우리 입지를 어떻게 확보하는 이제 공간을 만드냐는 것을 어떻게 보면 탐침해보는, 이제 테스트해보는, 네. 또 중국은 또 어떤 형태로 우리를 맞을 것인가를 보면 중국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번 대중특사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정부 쪽에서는 오는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을 할지에 대해서 좀 이제 참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진짜로 시 주석이 참석을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폐계 정상회담의 중요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미중이 지금 둘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치 이제 초등학생 기싸움 하듯이, 네. 먼저 전화하면 지고 먼저 엄마한테 이러면 이제 지는 것처럼 이게 서로가 상대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오히려 네. 이제 뭘 빌려간다, 또는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 중국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그 10월 30일부터 하는 경주 아펙 정상회담은 네. 양국의 리더들이 그런 부담이 없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11월 10일까지 90일 그 관세 협상이 유예가 돼 있는데 그 전에 결론이 나야 이게 끝이 되게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장관급 회담에서 3번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은 요것은 최고 지도자들끼리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 타이밍이 바로 이제 아펙 정상회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아펙 정상회담보다는 오히려 양국의 관세 협상 이 부분의 최종 방점을 어떻게 보면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한국의 아펙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아마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해도 더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그 표현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초등학생 기싸움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반기 우리가 해야 할 대중국 이 전략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우리는 최근 뭐 3년 또 최근 1년간은 중국 망했다, 위기다, 붕괴다 그 얘기로 시간 다 보냈는데 문제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는 돈한테 물어보는데요. 네. 돈이 얘기해주는 이제 중국 시장은 이것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열차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위로 가는 이제 열차로 보여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게 빵인이 뭐 M7이 하는 것만 가는 것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중국 전략은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 그래서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 또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이지 중국 전체를 네. 미국, 일본, 유럽 합친보다 더 큰 나라를 놓고서 뭐 이제 좋다 나쁘다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돈 되는 분야 또 중국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되는 분야 그런 쪽에 산업이든 투자든 이제 뭐 포커스하는 것이 맞고 또 이미 금년에 주가가 뭐 10년 만에 최고치를 갔지만 그 간 업종들을 보면 정확하게 중국도 이제 하이테크 반도체, AI 관련 뭐 이런 걸로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뭐 시력이 실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중국의 변화에서 그 주도하는 쪽을 정확하게 보고 골라서 이제 공략을 하는 것 그게 우리 뭐 대중국 전략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지는 말고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보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한령도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갈까요? 그래서 한한령은 뭐 우리 기대는 좋지만 네.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또 뭐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오기 전에 어떤 빌드업 작업 그것의 이제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한령은 근본적으로 네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촛불로 정권을 바꾼 나라의 컨텐츠를 완전히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러는 것은 굉장히 수용하기 사실은 어렵죠. 그죠?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중국의 그런 이제 정치 안정, 정권 안정 이런 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제 컨텐츠 뭐 이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공연을 한 것 갖고서 한한령 해제라는 많은 기대를 하는데 공연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 10,000명 뭐 이런 정도잖아요. 14개 인구에 10,000명이라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풀리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K 문화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의 외교와 또 산업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오늘은 허플링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 오늘은 힘을 내보기를 기대하면서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